안녕하세요. 특허법인 IPS 노영주 변리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허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려운 거? 실적으로 필요한 거? 변리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뭐든 간에 그닥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복잡한 기술 이야기도 아니고 어려운 법리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로 돈을 번 바이오 기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제가 말하는 기업이 어떻게 특허로 돈을 벌 수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는 제가 4년 전 어느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만난 슬라이드입니다. 한 미국 변호사님이 준비한 세미나 자료에 들어있었던 단 한 장의 슬라이드였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이 슬라이드를 보고 특히 이 두 개의 숫자를 보고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니, 단 10명으로 이루어진 회사에서 1년에 590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6천억 원을 벌었다고? 놀랍지 않으세요? 단순 산수를 해봐도 한 명이 600억 원을 번 셈이잖아요. 저는 도대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 걸까? 라는 호기심이 크게 생겼고요. 그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 회사로 돌아와서 이 PDL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PDL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많은 아티클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PDL은 휴머나이즈드 안티바디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와 로열티 자산을 잘 매니징한 회사이다. 특히 이 PDL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자산 관리를 성공적으로 잘한 회사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PDL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높은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PDL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2015년 PDL의 레버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빅파마들과 항체의약품 이름이 보이시죠? 로슈, 제넨테크, 노바티스, 바이오젠, 화이자 등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글로벌 대형 제약회사들이 아바스틴, 허셉틴, 캐사일라 등의 항체약을 만들어 팔면서 이 자그마한 회사 PDL에게 매년 몇십억, 몇백억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이 PD라는 기업이 본인들은 항체의약품을 직접 만들어 팔지 않았고요. 순수하게 특허 로열티만으로 아까 말했던 10명의 구성원으로 1년에 6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변리사로서 너무나 설레는 사실이었어요. 그럼 이 기업은 뭔가 처음부터 남달랐던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PD라는 회사가 무슨 특별한 루트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의 바이오 스타트업들처럼 프로테인 디자인 랩이라고 하는 연구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PDL은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연구 결과물로 꾸준히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아부었죠. 특별히 매출도 없었지만 그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특허 라이센싱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특허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만든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라이센싱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큰 돈을 번 거죠.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들이 만든 특허 포트폴리오랑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특허랑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PDA라는 회사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즉 특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좋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요. 그렇게 만든 특허 포트폴리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했고, 궁극적으로 비즈니스의 수익화도 특허 라이센싱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특허 업계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허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는 회사를 만나니까 더더욱 이 회사를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서는 이러한 바이오 기업을 만나보지를 못했거든요. 한국은 주요 IP 국가로 불리고도 있고 특허 출원 건수도 세계 5,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허만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그다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 뭐가 달랐던 것일까요? 한국에서 하고 있는 특허 활동과 이 PDL이 한 특허 활동이 어떻게 달랐던 것인지 무척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PDL이 한 특허 활동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이 PDL은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특허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패턴트 매쉬, 즉 특허 그물로 답하고 싶습니다. 좋은 패턴트 매쉬, 즉 PDL은 특허 그물을 촘촘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대형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특허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가 PDL이 만든 특허 그물망입니다. 작은 칸칸들이 모두 하나하나의 특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언뜻 봐도 꽤 많은 수의 특허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비록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이었지만 200~300여 개의 특허들로 이렇게 촘촘하고 튼튼한 특허 그물을 짰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특허 그물망에 걸려든 빅파마들로부터 많은 액수의 로열티를 받아낸 거죠. 아마 이 특허 그물망이 약하거나 성겼다면 그 내노라 하는 빅파마들이 순순히 로열티를 냈을까요? 아니겠죠. 자,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이러한 특허 그물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하고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PDL이라는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나는, 내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허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나요? 특허 포트폴리오가 회사의 비즈니스를 위한 중요한 툴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특허를 어떻게 만들고 계시나요? 아마도 연구 결과물이 나오는 그때그때마다 변리사에게 의뢰해서 하나씩 출원한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즈니스의 대부분의 활동이 그러하듯이 비즈니스에 쓰일 수 있는 특허도 당연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너무 모호한 말인가요? 그럼 직접 한번 보시죠.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전략적으로 특허 그물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PDL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그 팁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팁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권리화시켜라. 대체 무엇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라는 의미는? 자, 동일한 대상을 한번 상정해 보죠. 코끼리를 한번 상정해 봅시다.
코끼리라는 하나의 대상이라도 어떠한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특징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코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뱀처럼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죠. 다리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나무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요. 몸체의 관점에서 보면 벽처럼 판판한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꼬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요? 로프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인가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죠. 동일한 하나의 대상 코끼리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특징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하나의 기술에 대해서도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PDL의 기술에 적용시켜 보죠. PDL이 가지고 있던 기술은 Humanized Antibody, 즉 인간화 항체에 대한 기술이었습니다. 항체에 관한 기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우선 항체 자체에 대해서 그 단백질의 구조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은 펩타이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 아미노산의 관점에서 특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내려가 볼까요? 궁극적으로 DNA 서열, 싱글 스트랜드 등의 아주 작은 기본 분자들의 관점도 존재를 하죠. 바이오를 전공한 사람일수록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나 그게 다 같은 기술이지 뭐가 달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다른 건 맞죠? 그러니 당연히 특허상에서도 이들은 다른 물질로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의 관점도 또 다른 중요한 기술적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항체에서 파라토프가 어디인지, 항원과의 에피토프는 어디인지, 항원과의 어피니티와 어비디티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도 기술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항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한 하나의 항체에 대한 기술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될 수가 있죠. 조금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처럼 항체에 관한 기술이라고 하나로 정의 내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특징들이 도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 PDL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짰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PDL의 초기 항체 개발 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입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아까 빨간 박스를 자세히 표시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 나타낸 특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언뜻 보아도 20여 개의 특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다 다른 발명 20여 개의 발명일까요? 이 슬라이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뭔가 선으로 서로 여기저기 얽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보통 특허 패밀리를 이룬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부모가 되는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자식들 특허, 즉 여러 가지 차일드 특허로 계속 가지를 치면서 그 건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선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세 개의 특허가 출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미국 출원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분할 출원 등을 진행하면서 20여 건의 특허들로 확장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20여 개의 특허들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적 특징은 대부분 이 출발점인 3개의 특허들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PDL은
동일 유사한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개의 특허권들로 그물망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다양화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체 자체에 대해서, 폴리뉴클타이드의 관점에서, 아미노산 서열의 관점에서, 그리고 CDR의 유래에 대해서, CDR의 거리 특성에 대해서, 나아가 어피니티의 특성에 대해서, 인터로킨2 결합 특이성에 대해서, 항체 제조 방법에 대해서, 이처럼 PDL은 다양한 관점별로 모두 다른 특허로 권리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다양한 관점별로 만든 여러 개의 특허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물질별로, 기능별로 쪼개서 동시다발적으로 출원해야 이러한 특허 그물망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봐도 꽤 긴 시간이 걸려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팁이 나오게 됩니다.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팁입니다. 분할 특허 제도를 잘 활용하라. 분할 출원이라는 것은 동일한 명세서를 기반으로 하여 청구항만 다르게 해서 출원하는 형태의 출원입니다. 특허권의 범위는 청구항의 기재에 따른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할 출원 제도를 활용을 하면 청구항은 서로 다르게 쓰면서 다양한 범위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할 특허 제도는 전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PDL도 이러한 분할 출원 제도를 매우 잘 활용했습니다. 실제 PDL의 미국 특허 건수를 확인해 보면 220여 개 정도가 있는데요.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서로가 엮여서 패밀리를 이루고 있는 그룹이 67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 산수로 나누어도 3, 4개의 특허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실제로 PDL의 패밀리를 분석을 해보니 전체 특허 220여 건 중에서 17%만 개별 건으로 존재를 하고요. 2개 내지 5개의 특허로 묶인 그룹이 거의 40%가 되고 5개 내지 10개의 건으로 묶인 그룹도 약 10%가 되더라고요. 하물며 20개 내지 50개의 건으로 묶여지는 그룹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각 그룹마다 하나의 출원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분할 출원을 2개 이상 대부분 진행을 했다라는 건 거죠. 그 결과 아까 보여드린 촘촘한 특허 그물망을 만들어 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허 그물을 만들기 위해서 PDL이 사용한 세 번째 팁은 등록 결정 후 출원 계속 상태를 유지하라 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으시죠? PDL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세 번째 팁의 의미를 알아보죠. 이 빨간 박스의 등록 특허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차일드 컨티뉴티 데이터라고 하면서 8, 9월쯤 비슷한 시기에 4개의 출원이 더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빨간 박스건의 등록 결정 후에 추가로 4건의 분할 출원을 더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즉, 등록료 납부 전에 4개의 별도 출원을 진행을 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장점이 있냐고요?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는 아까 보여드린 빨간 박스의 등록 특허 청구항입니다. TMDFF2라고 하는 항원에 대한 항체랑 특정 서열번호 26 그리고 34로 이루어진 항체에 대해서 특허권을 받았네요. 그런데 추가의 4개의 분할 출원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이브리도마 세포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획득했고요.
전립선 암세포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립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 또한 아까 청구항에서 기재된 다른 특성과 서열을 가지는 항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특허권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5개의 특허권은 모두 동일한 명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만약 첫 번째 건으로 등록료를 납부하고 끝냈으면 PDL은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내용만으로 특허권을 획득했을 겁니다. 만약 등록 결정 후 추가의 분할 출원을 안 했다면 지금처럼 서로 다른 범위의 5개의 특허권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대부분 한국 기업들은 저희가 특허 등록 결정 소식을 전해드리면 매우 기뻐하시면서 어서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받아줘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아시는 것처럼 특허권의 범위는 청구항의 기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료를 내는 순간 내가 가진 특허권은 그 등록을 받은 청구항의 기재에 국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등록받은 청구항은 내 기술 전부를 모두 포함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기업의 비즈니스에 쓰이는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이 맞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 청구항의 범위를 쉽게 회피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요? 보통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 결정을 받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때가 많습니다. 출원 당시 생각했던 기술적 중요 특징들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특징 말고도 중요한 특징이 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등록료를 내서 해당 특허 등록을 확정하는 그 순간 내가 가지는 특허권의 범위는 지금 등록받은 청구항에 갇혀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리사로부터 등록 결정이 나왔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명세서로 다른 범위의 특허 청구항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다 라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한 3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다양한 관점별로 지속적인 권리화를 위해 특허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기술적 특징이 공통된다면 그냥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실제 많은 한국 기업들은 하나의 연구 결과물을 두고 하나의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PDL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출원 건수를 늘려서 포트폴리오를 짰을까요? 저는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로열티 요구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DL은 처음부터 특허 라이센싱으로 수익화를 꾀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취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건의 특허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와 여러 개의 특허 패키지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를 당연히 액수의 측면에서 패키지로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기가 훨씬 좋을 겁니다. 둘째, 특허 무효 측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특허는 무효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라는 특허 요건은 결국 심사관이 그러한 종래 기술을 찾지 못했을 때 충족되는 요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가 잘 모르는 나라 어디에서든 내 기술과 동일 유사한 기술이 이전에 있었다라는 자료를 찾아오면 그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특허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관점에서 모든 관점이 공지되어 있는 걸 모두 찾아오기는 아마 어려울 거거든요. 이러한 이유에서 PDL은 하나의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특허권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고,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20여 개 이상의 독립적인 특허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한 것입니다. PDL만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예외적인 상황을 너무 중요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냐고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네,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전략을 당연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크리스퍼 기술 한번 볼까요? UC 버클리 대학의 제니퍼 도우드나 교수는 크리스퍼 기술에 사용되는 싱글 가이드 RNA에 대한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분리된 두 개의 RNA 형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이 두 RNA를 링컨 루프를 이용해서 하나로 묶은 너무나 간단한 기술이지만, 지금 크리스퍼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아마 대부분 이러한 싱글 가이드 RNA 형태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즉, 그 사용 범위와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죠. 이러한 간단한 기술적 특징에 관한 것이니 몇 개의 특허가 과연 필요할까 싶으시죠? 제니퍼 도우드나 교수의 발명에 대한 첫 번째 특허 출원은 2013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첫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과연 몇 개의 분할 출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4개 이상의 분할 출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분할 출원과 유사한 제도로 계속 출원이라고 하는 Continuation Application이라고 하는 출원의 형태가 있는데요. 제가 2019년 12월에 확인을 해보니 104개의 계속 출원을 했더라고요. 아마 2020년에 더 추가로 진행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할 출원을 통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짜서 특허 그물망을 만드는 전략은 PDL뿐만 아니라 특허로 돈을 버는 많은 기업들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기업들에게 추가로 드리는 팁입니다. 실험 스케줄을 고려해서 가출원을 활용하라. 바이오 화학 분야에서는 그 기술의 특성상 특허의 등록을 위해 실험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기계 등의 볼트 너트처럼 머릿속에서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되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실험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 연구 결과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신을 가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과 많은 실험이 필요하죠. 하지만 특허는 어쨌든지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특허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출원하는 것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연구의 실험 스케줄을 감안을 해서 특허의 범위도 설정해야 하고요. 1년에 우선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잘 판단해서 출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PDL은 특히 실험 데이터가 중요한 진단 치료 발명에 대해서 많은 가출원을 진행해서 우선이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죠? 이것들이 모두 가출원입니다. 즉,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가출원을 진행을 해서 해당 데이터들의 우선이를 확보해 두고요. 향후에 필요한 데이터만 취해서 정규 출원을 진행하는 전략을 취했죠. 물론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가출원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도출될 때마다 담당 변리사와 논의해서 출원 전략을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리고 그 논의 후에 필요에 따라서 이런 가출원을 잘 활용할 수도 있겠죠.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실험 데이터는 특허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험 스케줄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특허 출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PDL은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강하고 촘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쪼잔한 것 같은가요? 굳이 저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나요? 이런 의문이 든다면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죠. 1년에 6천억 원의 로열티. 이러한 결과가 PDL의 이러한 포트폴리오 없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특히 PDL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 로열티로의 수익화라면 강하고 좋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특허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떠한지 한 번쯤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4가지 팁을 확인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관점에서 권리화시켜라. 둘째, 분할 특허 제도를 잘 활용하라. 셋째, 등록 결정 후 출원 계속 상태를 유지하라. 넷째, 실험 스케줄을 고려해서 가출원을 잘 활용하라. 이러한 팁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IPS 특허법인의 노영주 변리사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